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유혹하는 YG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근데 책걸상 상황이 왜 이렇게 열악해졌나요? 왜? 아니, 책 PD님도 안 계시고 지금 책 PD님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써니가 앉아 있고, 써니는 또 오늘 게스트이기도 하고 모니터링은 지금 JYP가 하고 있고. 옛날에 전 소개도 안 했네요. 네, 오늘 유혹하는 YG에 출연하는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그 열악해졌다고 하기에는 초창기부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8년째 책걸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더 발전하기는커녕 우리 퇴보하고 있는 책 PD가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우리 책걸상이랑 제일 오랫동안 연을 맺었던 분인데. 그렇죠. 네. 그 방송 녹음 기계 관리도 하고 편집도 가끔 하고 또 책걸상 관련해가지고 뭐 각종 이벤트도 준비하고 그쵸. 기획하고. 네, 많은 일을 했던 친구인데 네, 유능한 친구였는데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네네네. 네, 퇴사를 하더니 뉴욕에 갔습니다. 네. 근데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요? 지금 네, 저런 얘기가 저기 나올 줄 뭐 알았어. 바로 앞에 팀장 앉아 있고 뭐 바로 옆에 주간 앉아 있는데 주간이나 팀장이 괴롭혀서 정말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저한테 마지막 하는데. 작별 인사 유유 했거든요. 유유. 네. YG랑 헤어지는 건 슬픈 거구나. 직장 내의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는 것 치고는 너무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럴 거면 진짜 그만뒀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YG가 유혹을 하고 JYP와 써니가 유혹을 당하는 컨셉으로 네. 해볼 텐데. 유혹하는 YG입니다. 오늘 저 한 권만 하는 거죠? 네, 30분 동안. 네, 오늘 한 권,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권. 이렇게 이번 주는 유혹하는 YG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겠죠? 네, 이번 주 수요일. 네. 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왜 오늘 방송 들었더니 YG만 말을 많이 하냐. 네. 이런 댓글 다시면 저 정말 삐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책을 읽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써니는 리액션, 그리고 JYP는 뭐 본인이 알아서 분량을 챙기겠지만 본인이 분량 못 챙기면 그냥 저만 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YG 말 많이 하는 거 너무 싫다. 책걸상 청취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죠. 과감하게 이번 주 월요일이랑 수요일 에피소드 그냥 패스하십시오. 아니에요. 저 JYP가 어쨌든 최대한 많이 질문하고. YG 요새 상처받았어요? 왜 그러시나요? 요새 제가 정말 일단은 YG가 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거든요. 네, 제가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진짜요? 네. 엄밀히 말하면 직장 외 괴롭힘 아닙니까? 직장 내외? 내외 괴롭힘. 그러니까 직장 내외 괴롭힘.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에 초을로 살고 있거든요. 왜 제가 갑을 병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이나 개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실까 봐서. 그래도 너는 그래도 우리보다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까 봐서 저는 그냥 초을. 그냥 을은 아니고 초을.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책 쓰려고요. 초을의 시간. 초월의 시간도 초월의 아니고 시간이 아니라 초월이 초월의 아니라 시간. 초을의 시간. 와, 역시 다르네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큰 소리를 쳤잖아요. 대체로는. 네네. 저는 을의 위치에서도 항상 마인드는 갑이었거든요. 두 분 빵 터져. 뭔지 알죠? 기자의 숙명이랄까요? 저는 제가 을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한 상황에서도 저는 항상 갑의 마인드를 버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성공을 못했잖아. 네, 근데 진짜 요즘에는 진짜 마인드까지도 초을의 자세로 정말 요즘처럼 막 굽실거리고, 그다음에 막 존대하고, 그다음에 친한 척하고, 막 거의 막 무릎 꿇으라 그러면 무릎 꿇을 기세로. 왜 그래요? 심지어 최근에는 제가 명함을 줬는데 손을 쳐버리더라고요. 진짜? 그건 좀 무례하다. 당신 조직 회사 사람이랑 이야기 안 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면서 방금
초면에 무리하게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그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이러지 않고 초면에 내가 무례했다라고. 초면에 무리하게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저렇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노여움을 생각해요. 푸시고 네. 다음에 꼭 만나 뵙고 뭐 진지한 여러 가지 네네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도 정말 놀랍다. 그 옛날에 저 여자 꼬실 때 이후 처음 아닙니까? 그런 비굴한 태도는. 그때도 갑에 미쳤나 본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의 연애 상대나 아니면은 뭐 지금 같이 사는 거기까지 하세요. 네, 위험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너무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나는 이제 나한테 괴롭힘 당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하고 또 겸허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정말 자 기대하십시오. 초의뢰 시간. 진짜 쓸 겁니까? 진짜 쓸 거예요. 제가 진짜 요즘 이제 이건 정말 그렇게 책 한 권이라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 YG나 JYP 같이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은 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저렇게 농담처럼 책 한 권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진짜 옆에서 써야 막 돼요. 부추기고 막 이러다 맞아요. 보면 뭐 진짜 책이 돼요. 그 JYP도 그래서 책 한 권 지금 곧 나오잖아요. 저는 인세가 안 들어오면 인세가 안 들어오면 책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부터 받고. 초의뢰 시간 저랑 관심 있는 출판사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랑 계약하시고 인세 꽂아주면 제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책걸상에서 좀 힐링을 하고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힐링을 하고 갑니다. 힐링하고 가는데 책걸상에서 힐링을 하려고 하는데 또 힐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만이라도 갑질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뭐야 그럼 내가 초의리야? 근데 또 우리 또 여기 JYP나 책PD님이나 게스트나 청취자님들이나 갑질을 견디지 못해. 다 YG 거야. 뭐 오늘 약간 그래도 의뢰 태도로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아, YG의 네. 힐링을 위해서. 네. 요새 많이 네,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진짜. 오늘 이번 주는 유혹하는 YG. 그래서 이제 저만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과 메시지와 PR을 막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월요일에 책으로 골라온 책은 제가 한 차례 제목 정도는 언급했던 것도 같은데 케이트 크로퍼드의 AI 지도책. AI 지도책? 네, AI 지도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도? 그 지도가 맵이에요? 아니면 리더예요? 맵. 그러니까 보통 아틀라스라고 하죠. 음. 네. KI 지도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이고요. 이게 나온 지는 좀 되었어요. 2022년 11월에 나왔어요. 인공지능 책인데 2022년 거면은 너무 오래된 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챗 GPT 글쎄 많이 달라졌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나왔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챗 GPT가 빵 뜨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에 특히 AI 파는 챗 GPT 열풍으로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그 책에는 챗 GPT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오히려 우리가 챗 GPT 열광에 현혹되가 되어가지고 네. 보지 못하는 지점들을 책 한 권에 요령 있게 잘 펼쳐져 놓았어요. 나오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약간 저 신뢰가 안 가는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케이트 크로퍼드라고 하는 저자가 저는 충분히 이런 책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의 선임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 오픈 AI가 개발한 네네네. 챗 GPT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이미 알고 네, 썼었겠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IT 기업 안에서 인공지능이 수용되는 과정을 굉장히 현장에서 밀착해가지고 봤던 전문가이고 네네. 그리고 또 이분이 인공지능이 그냥 테크놀로지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두루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살펴왔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나 프로젝트들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원서는 챗GPT가 나오기 한 1년 전, 챗GPT가 나오기 1년 전쯤에 나왔는데 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갈 때 즈음에 최소한 교양 있는 시민들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이런 맥락들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AI 지도책이라는 책을 냈고, 그래서 저는 읽어봤더니 상당히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2022년 11월 말에 나왔거든요, 이 책이. 그러니까 네. 사실은 2022년 연말에 챗GPT가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나오자마자 읽은 게 아니라 입소문이 좀 돈 다음에 읽었어요. 아니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뭐 연구원으로 일했고 하면 시점상으로 볼 때 챗GPT가 곧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당연히 이미 그리고 챗GPT의 전 모델 같은 경우는 나왔을 당시에 이 책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챗GPT가 빵 뜬 다음에 한 몇 달만 기다렸다가 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은 챗GPT가 이 정도까지 뜰 줄 몰랐던 몰랐던 건가? 거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마치 챗GPT가 나오고 나서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를 이제 예상이라도 한 듯한 뉘앙스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신들은 지금 다 AI가 여러분에게 가져다줄 유토피아의 환상에 취해 있을 텐데 내가 세상에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을 걸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다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테마를 다루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좋아요 관련된 책, 네네 기억나요. 그것도 유혹하는 YG에서 제가 네네, 맞아요. 했었잖아요.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라는 네네네. 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과 그리고 휴대전화 기기라든가 노트북 등으로만 표상이 되는 디지털 문명의 뒤에 숨어 있는 물리적 실체에 주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책 한 권을 챕터 1에 요령 있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가 정확한 제목인데 네, 그 책 안 보신 분은 그러면 요 책의 1장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건 있죠.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 같은 게 많이 네네. 들어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한 장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빼고 실제로 인공지능 산업이나 혹은 인공지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구의 물리적 실체에 의존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AI를 위해서는 채굴이 필요하다. 채굴? 채굴. 뭐 비트코인입니까? 아니 비트코인 아니죠. 진짜 말 그대로 채굴. 땅에서 광산에서 캐는 거. 왜냐면 히토류 같은 거 캐야 되잖아요. 비트코인 채굴 아니고 비트코인 진짜로 채굴, 진짜 채굴. 광산에서 고전적인 채굴. 네, 그래서 그 1장의 제목이 지구인데 그 지구에 있는 소절의 제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AI를 위한 채굴, 광물학적 층위, 검은 호수와 흰 라텍스, 재미없어 보인다. 청정 기술이라는 환상, 물류의 층위. 일단 그것만 봤을 때는 얘는 책의 분류가 어떻게 돼요? 지리학 책입니까? 아니요, 환경이에요? 사회과학 책이죠. 사회과학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회과학 책이라서 또 그러니까 사회과학 책에 대해서 또 JYP가 또 굉장히 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리시겠어요? 사회과학 책 자체에 뭐 아니 이자들이 지금 거부감이나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되게 그냥 별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뭐 다 아는 얘긴데 뭐 이러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다음에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맞아, 이러기도 맞아. 하고, 그리고 좀 읽어보다가 재미없잖아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성대모사하신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막 거부를 표하거든요. 또 분명히 이 책도 딱 제목만 보고 뭐야 재미없을 것 같잖아 뭐 이제 이럴까 봐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읽어보자고 제가 권유하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1장에서는 현 시대의 사례 플러스 약간의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이야기까지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디지털 문명, 그리고 더 스페시픽하게는 인공지능이라는 건 채굴에 의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인공지능이랑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인공지능은 진짜 광산에서 캐이는 히토류 같은 광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제가 조금 덧붙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한 3분의 1 정도는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존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유지를 하려면 당연히 석탄이라고 하는 채굴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의 채굴에 의존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채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실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노동. 어떤 노동이요? 노동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저런 거겠죠. 뭐 이 AI가 똑똑해지려면 데이터를 많이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되게 잡일이거든요. 그 수공업 잡일을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싼 인건비로 한다고. 맞습니다. 그런 계열이죠. 그걸 뭐 레이블링 노동 혹은 라벨링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 레이블링 노동이나 라벨링 노동, 그러니까 저개발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마치 인형에 눈깔 붙이는 일을 하듯이 사진을 자르고 쪼개가지고 AI가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전처리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전처리 과정의 핵심이 그 라벨을 붙이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강연 같은데 많이 예를 들자면 뭐 치와 초코칩 머핀을 사진을 섞어 놓으면 구별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재밌는 그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치와랑 초코칩 머핀을 거의 뭐 구글 포토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99.999% 이상의 확률로 식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글 포토의 인공지능이 치와 초코칩 머핀 사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치와 사진을 뭐 수백만 장, 초코칩 머핀 사진을 수백만 장 분류를 해가지고 라벨을 붙여놓은 다음에 얘는 치와와 얘는 머핀.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야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라벨을 붙이는 일은 도대체 누가 하는가? 그건 결국에는 인간의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요? 네. AI를 가르치는 거는 또 필요하니까. 나 라벨링 그 노동 이야기 뭐 여기저기 기사나 책에서 보면서 이거 시급만 많이 주면 내가 하고 싶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라벨링 노동의 시급을 높이 쳐줘요.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높이 쳐주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건당 인형은 주거든요. 안 붙여보셨구나. 건당 주거든요. 인형눈은 안 붙여봤다 그래. 근데 건당 인건비를 높이 쳐주는데, 그 건당 인건비를 높이 쳐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 건당 그러게? 그게 다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공일자리 같은 겁니까? 공공일자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댐 사업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데이터 댐 사업이라고 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사업 중에서 이제 디지털 문화, 뭐 문명을 뭐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일자리. 근데 그 라벨링은 사실은 숙련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벨링 노동을 발주받아 가지고 의뢰를 하는 이제 중간 기업이 있을 거거든요. 그 중간 기업에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그 높은 시급으로 그 라벨링하는 일들을 이제 뭐 소일거리 찾는 주부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호기심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틈틈이 이거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고 간단한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강 시간에 하거나 이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거 어디서 신청할 수 있어요? 써니는 안 돼. 왜요? 근데 그게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 단가가 높은 거고 사실 대부분의 이 글로벌 IT 기업의 라벨링 작업은 진짜 아프리카라던가 남미라던가 남아시아의 저개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뭐 6시간에 $1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발주하는 사람들은 또 되게 당당해요. 그럼 그 일 안 하면 니네가 6시간 동안에 $1를 어떻게 벌겠니? 이런 태도니까. 네. 근데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이제 댐 말하는 거죠, 댐. 그쵸, 그쵸. 물 댐 같은 거. 맞습니다. 댐. 남들은 댐. 보통 데이터 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댐이 맞는 발음입니까? 방송국이 직장인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영어 왠지- DAM이잖아요. 네. 그럼 댐이지 않을까요? 근데 왠지 데이터 댐 하니까 데이터한테 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욕하는 거기도 하고. 앞에 갓을 붙여. 데이터 댐. 네 그리고 이제 3장이 데이터. 3장의 데이터예요. 3장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3장의 데이터는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데이터는 도대체 어떻게 쌓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는 과연 소유권은 없는 것인지. 아 이거는 좀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죠. 그냥 아무 데에서나 가져가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도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저렇게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러게. 언어로 쓰인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을 텐데 챗GPT는 그리고 또 유료 버전으로 돈도 벌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어디서 그죠? 가져왔을까?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또 데이터를 준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지 등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데 네. 인공지능 산업이나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영자 신문도 만들잖아요. 코리아 바이오 메디컬 리뷰라고 깨알 홍보. 그 이제 한국의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관해서 영어로 기사를 쓰는 전 세계 유일한 매체인데. 그럼 출처가 항상 여기로 나오죠. 근데 구글에서 이거를 우리 거를 다 가져다가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어. 네. 허락 안 받고 아마 했겠지? 했겠죠. 일부는. 그 우리는 뭐냐는 거지. 챗GPT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가 이용된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래서 거네요.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곳들은 그 미국에 있는 막고 언론사들을 있죠. 연계해가지고 지금 챗GPT 이런 데 좀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만약에 그 소송에서 챗GPT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인공지능 산업은 자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데이터에 대해서 아마 비용을? 막대한 라이센스를 내야 될 거예요.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음. 사실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인공지능 산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비용을 전가하기 시작하면 산업의 발전을 산업의 발전을 저하게 된다. 야, 그 이거는 예를 들어서 JYP 인간지능이 음. 내가 똑똑해지려고 YG가 쓴 책을 사서 읽었어요. 샀잖아 어쨌든. 그럼 내가 지불을 낸 했죠. 돈의 뭐 10%는 YG한테 갔잖아. 네. 근데 인공지능은 챗GPT는 YG 책을 안 사고 그렇죠. 그냥 읽고 지가 똑똑해진 거 아니야. 똑똑해진 거죠. 심지어 JYP는 까먹잖아요. 내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100% 활용을 못 하잖아. 근데 챗GPT는 까먹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 YG의 책을 제가 안 사고 도서관에서 공짜로 읽을 수 있잖아. 도서관에서 샀잖아요. 근데 비용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도서관의 공공 대출에 대해서도 아. 그 공공 대출의 건수에다가 네. 소액을 곱해가지고 저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JYP나 YG는 찬성하는 거죠. 저는 찬성하는 거죠. 네. 그건 진짜 3분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민하고 곤란한 문제긴 한데 이제 작가님들 중에는 최소한 나온 지 6개월 된 책은 도서관에서 구매하면 안 되지 않냐. 6개월이 안 된 책은 6개월이 안 된 책은 신간도 바로바로 나오죠. 신간도 거의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도서관에 정말 득달같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들 중에서 이제 일부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쓴 책이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읽히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책 판매에 완전히 생계를 의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그 책이 도서관에서 풀리지 않으면 그 책이 정말 읽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사서 읽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도서관에서 대출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남으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곱하기 뭔가 해서 원래 오리지널 그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전을 해줘야 대가를 된다.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 뭐 찬성합니다. 특히 요즘 많은 공공도서관, 대학 도서관들은 전자책도 대출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 전자책도 보니까
열명한테까지 동시에 뭐 대출 가능한 맞아요. 책이 있고 5명한테까지 가능한 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거 이제 카운트가 다 되니까 안 주지 지금은. 안 주죠. 지금 도서관에서. 네. 그거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그럼 이제 도서관이 책을 덜 사겠지 또.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도서관에서 또 매겨지면. 구매하는 책의 비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도서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격차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렇죠. 네.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이제 공공의 장소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런 논리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불편하시는 그러면 분들도 약간 있고. 연봉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공공도서관을 못 가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죠. 한동훈 이런 사람은 네. 못 가게 해야 되는 어, 거지. 이거 책을 사서 읽으라고. 왜 그걸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냐고. 아니 근데 그거 먹고 살만한 사람이. 제일 희망적인 거는 우리나라든 전 세계 사람들이 책 구매 자체를 좀 활성화하는 맞아요. 거지 않을까요? 근데 뭐 책걸상 꼴을 보십시오. 그런 게 될지. 그 언제 그 얘기를 했더라? JYP가 어떤 누구 작가랑 방송할 때 그 물어봤잖아요. 당신의 책이 안 사고 도서관에서 읽는 사람이 많은 거 하고 샀는데 안 읽는 거 하고 어느 게 좋으나 그랬더니 그때 그 출연자 누구였지? 장강명 작가였나? 하여튼 그 작가는 당연히 자기가 책이 안 팔리더라도 도서관에서라도 많은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고 했고 JYP는 아니라고. 난 안 읽어도 좋으니까 많이 샀으면 좋겠다고. 장강민 작가였던 것 같아요. 작가마다 다르군요. 그 장강민 작가랑 JRP의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장강민 작가 참 선하게 생겼잖아요. 나도 생긴 건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강민 작가도 성깔도 있고 강단도 있어요. 정말로. 그쵸. 그 네 번째는 분류. 분류? 여기에도 이게 또 기가 막힌데 이제 자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 이건 뭐고 당연히 이건 뭐 뭐고. 이렇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게 남자를 학습시키고 여자를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자의 특성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인공지능에게 들어가고 여자의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인공지능에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당대의 데이터들이 안고 있는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반영이 거다. 되는 거죠. 똑같이 백인, 뭐 흑인, 네. 뭐 아시안, 네. 유대인 뭐 이런 거에 대한 편견도 그대로 맞아요. 학습이 인종이나 되겠죠. 성별이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지금 당대 이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인공지능에 그대로 학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심각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그 편견이 고착화되는 인공지능을 매개로 해서 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4장 분류에서는 그쵸. 다루고 있고요. 네. 5장은 감정. 음. 감정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테크놀로지가 하나가 안면인식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맥락 없이 잡혀가가지고 진검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공항마다 얼굴 표정을 계속 찍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불안해한다거나 불안해한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코션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끌려가는 운이 없으면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막 좀 수색도 진짜 샅샅이 당하고 그다음에 신원조회 같은 것도 당하고 뒤에 막 이렇게 짐 같은 것도 그냥 속옷까지 다 까발려져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감정 연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그게 정말 허구의 과학에 뒷받침된 테크놀로지다. 맞아. 얼굴 표정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 환상이다. 그렇지. 표정은 웃고 있지만 그 말투라든지 풍기는 분위기에서 저거는 유머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늘한 말일 수도 맞아. 있는 건데. 나 되게 평온하게 맑은 정신으로 잘 있는데 사람들이 졸리냐고 물어보고 난 그냥 정말 평온하게 듣고 있는데 화났냐고 뭐 세상에 불만 있냐고 물어보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그 검색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저 공항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이제 SSSS라고 미국 공항 같은 경우에는 티켓에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보딩 패스 받으면. 네.
그게 그 시큐리티의 S예요. 아, 우연히 보딩 패스를 딱 출력을 했는데 S가 4개 찍혀 있어. 그럼 끌려가요? 끌려가진 않지만 이 사람은 검색을 정말 철저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 요주의 인물이구나. 근데 그 TWA인가 그 공항 그 당국에서는 이거 랜덤이라는 거야. 아,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거는 랜덤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옛날에도. 그 저처럼 선해 보이는 사람은 그 SSS 그 찍혀본 적이 거의 없는데 평생 내가 한 번 찍혀봤나 그런데 지켜보긴 했어요? 그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YG 같이 약간 이제 좀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게 생긴 사람이 뭐예요? S가 4개 찍혀 있는 거 보딩 패스를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지. 제가 다 저 실제로 만나면 다 정말 선해 보인다. 이렇게 그 부드러운 YG 도 사람인 줄 몰랐다. 맞아, 맞아. YG도 그 4S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미국에서 비행기를 별로 안 타봐서 그런 거 아닐까? 많이 안 타봤죠. 저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이제 흑인이었는데 미국 사람 자기는 진짜 거의 매번 4S를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랜덤일 리가 없다는 네. 거지. 근데 인공지능이 그거를 인식을 해서 그 코드를 찍어도 그 아저씨는 또 받을 거라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 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돈을 되게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에 기반을 둔 과학적 실체가 없는 가정에 기반을 둔 산업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최근에 그 들은 굉장히 신박한 사례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실제 현장에 있는 개발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개발을 했어요. 어떤 걸 개발하냐면 연봉협상 안면 인식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어이? 그게 그래서 상사가 잘 팔리겠다. 부하 직원이랑 연봉협상을 할 때 네.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이 AI가 읽고서 상사의 모니터에 만족, 다운, 아. 불만족, 살짝 업 아. 이런 코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JYP랑 써니랑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하다가 혜성 기자랑 연봉 협상을 하다가 JYP가 딱 연봉을 불렀어요. 근데 대체로 JYP가 많이 부를 일은 없지. 그치. 그래서 써니가 이렇게 딱 그 혜성 기자가 딱 이렇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딱 지으면은 AI가 나갈 듯 좀만 살짝 올려봐. 올려야 된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 AI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나서 이렇게 그럼 이거는 AI가 어떻게 판단해? 아니 당연히 그런 것도 판단하죠. 아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표정으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과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커페이스 할 수 그리고 있는 실제로 운영을 해봤더니 잘 안 되는 거죠. 안 될 근데 것 같아요. 특히 잘 안 되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 한국. 일본도 잘 안 되지 일본. 않을까? 네. 일본. 그래. 한국은 한국, 일본. 올려도 울상이고 안 올려도 울상인 거지. 안 올리면은 연봉이 안 올라가니까 울상이고 올리면은 세금을 많이 이놈의 회사 계속 다녀야 되나? 아. 근데 이제 연봉 협상 관련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테러리스트를 그래. 찾아낸다거나. 또 범죄 공항에서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테러리스트 찾아내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에다가 돈을 쓰고 이 기술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확도는 여기서 이제 6장으로 이어져. 6장이 오. 마지막 장인데 6장의 제목이 국가예요. 아.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에는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활용될 거다. 활용되고 특히 여기서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독재? 약간 시민들을 억압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에서 더 열광적으로 쓰이고 그렇게 쓰이는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세팅이 되었는지를 그런 나라에서는 또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1984의 인공지능 버전?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죠. 하니까요. 네. 그러네요. 그런 얘기 나오겠네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구, 노동, 데이터, 분류, 감정, 국가 이 카테고리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지점들 정도는 염두에 두고서 인공지능 산업에 돈을 넣을지 말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해야지 이런 데 대한 사회적 토론 없이 그냥 마냥 열광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딱 그냥 하나씩 발제문으로 읽고 토론 같은 거 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러네요. 책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과학 책이기 때문에 철학적이거나 사회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좀 진지하게 AI와 사회의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AI와 철학하기 혹은 AI와 사회과학 이런 식의 연구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한 거죠. 최근에 챗 GPT-4가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완전히 기존하고 다른 이제 어플로 실시간으로 대화도 가능하고 또 감정 표현도 가능하고 심지어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문제도 풀고요. 그 텍스트 사진을 보고 거기에 써져 있는 텍스트에 적절한 반응도 할 줄 알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내 일상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이건 진짜로 사람들의 뭔가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다. 영화 허가 되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공지능 개발에 어떤 제동이 필요한데 이걸 연구자들, 개발자들의 도덕에만 맡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외부에서 규제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외부에서 규제를 해야죠. 써니는 그 AI 지도책 이걸 읽어보면 네, 좋겠네요. 저는 읽어보고 싶어요. 요새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책 한 권으로 뭐 모든 것들을 다 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약간 시작하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걸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YG가 저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한 거는 사실 다른 책에서 좀 본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그 책을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약 정리한 느낌? 요약 정리 플러스 저자의 생각을 좀 깊이 있게 넣은. 그래서 그 요약 정리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읽어도 뭐 꽤 괜찮고.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몇 분이랑 같이 이 책을 같이 읽는 경험을 했었는데 좀 이런 분야에 박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그 고등학생 정도랑 뭐 이렇게 독서 토론 이런 거 할 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392쪽입니다. 뭐 아주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이거 챗 GPT 나오기 전에 쓰인 책이 뭐 너무 오래됐다 이랬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들어보니 네. 지금 읽어도 뭐 전혀 네. 문제가 네.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필요한 많이 찾아서 필요한 같아요. 책이 네.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승영 선생님이 번역을 했네요. 우리 일단 한번 등장하셨던 번역 품질은 뭐 믿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원제도 AI 아틀라스라고 네. 되어 있네요. 네. 케이트 크로포드라는 분은 호주 출신의 학자이자 연구자이자 작가이자 작곡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74년생이고요. 작곡으로 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공연도 하고 했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케이트 크로포드의 2022년 책 AI 지도책이라는 책을 YG가 써니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유혹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